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유년부 또 아이들은 전도사님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만들기 활동을 하며 오늘 저희 또 부모 교육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또 가르침대로 잘 양육할 수 있게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점심 식사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오바돼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에 따른 양육 방법을 오늘 할 건데 기질을 혹시 기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기질? 내적 치유 하시면서 기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기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질이 어떤 거냐면 성격하고 또 좀 더 달라요. 그래서 기질은 아이들이 혹은 사람이 외부 반응에 외부 자극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극에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선천적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통틀어서 저희가 성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은 기질이랑 좀 달라서 기질은 선천적으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방식, 그거를 기질이라고 하고요. 이 기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질이 가장 중요한 게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질은. 기질이 달라졌다고 하는 건 사실은 기질이 달라진 게 아니고 어떤 학습이나 양육에 의해서 성격이 달라지고 반응 자체가 달라진 것 뿐이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기질에 따른 양육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기질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쌍둥이여도 기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모의 낳은 그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첫째의 기질과 둘째의 기질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질에 따른 양육 방법을 잘 알게 되면 첫째 아이에 맞게, 둘째 아이에 맞게, 혹은 쌍둥이여도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 양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질에 대한 양육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할 건데 저희가 그냥 크게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얘 너무 순해. 얘 너무 까다로워. 막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몰라도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얘의 기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3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쉽고 온순한 기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보통 얘 너무 순해, 순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까다로운, 카탈스러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느린 기질이라고 해요. 느린 기질은 뭐냐면 반응에 좀 느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이들을 이제 3가지로 그냥 크게 기질을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인의 어떤 기질을 할 때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아이들은 반응하는 방식이 성인처럼 그렇게 구체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저희가 소위 말하는 다혈질이니 담즙질이니 이렇게 구분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부모와의 그 반응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크게 이제 나눠 본 게 이제 3가지인데
자, 쉽고 온순한 기질을 먼저 한번 보겠어요. 순한 아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가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왜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100일 정도만 지나면 밤에 잘 자고 낮에 잘 먹고 자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규칙적이에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이 순하다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새로운 환경이 있을 때 잘 적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애가 너무 순해서 굉장히 좋아. 좀 편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순한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성질이 순한 민족이다, 뭐 온유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요 뒷장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니 저기 하나 더. 예. 그래서 아까 기질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하는 선천적인 방식이고 감정 표현이나 어떤 활동성이나 사회적 성향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이게 그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동 기질을 그거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고정된 특성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성향은 어른이 돼서도 유지가 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쉽고 온순한 기질, 긍정적이고 명랑하고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타인과 쉽게 교감하고, 왜 눈을 맞추면 빵긋빵긋 잘 웃는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보통 쉽고 온순한 기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온순한 기질의 아동은 양육을 할 때 상호작용이 원활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모가 뭔가를 하면 아이가 반응을 잘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 다음에 설사 이제 조금 새로운 환경에 가더라도 적응을 잘하고, 그래서 양육이 좀 어려움이 좀 덜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아예 순하니까 좀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곳으로 흐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양육 방법은 그러니까 아이가 좀 크면 자율성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규칙적이고 타인과 쉽게 교감하고 이렇게 순한 아이들이라서 방치를 하면 안 되지만 자율성을 인정을 해주되 계속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쉬운 환경에 너무 익숙하지 않도록 조금의 어려운 도전 과제를 조금 이렇게 줘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해요. 하지만 일관적인 규칙이 있거나 어떤 그런 거는 아이한테 안정감을 더 줘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을 한다고 환경을 계속 바꿔. 그러면 쉽고 온순한 기질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아이가 쉽고 온순한 기질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된 그 환경을 주게 되면 더욱더 그런 기질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그 친구들과 그 활동을 하게 되거나 그럴 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쉽고 온순한 기질이라 따라가기 쉽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면 굉장히 또 교감을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하고 부모의 지시에 잘 따라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 할 때 얘가 순한 애가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주장하지? 이렇게 해서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주장을 받아들여 줘서 개별적인 상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에 따라서 순한 아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냥 막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때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울 때 그 주장을 잘 귀 기울여 줘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쉽고 온순한 기질은. 그 다음에 이제 까다로운 기질 볼게요. 까다로운 기질은 민감해요. 그래서 왜 그 순한 아이들은 기저귀가 좀 젖어도 한참 있다가 별로 울지도 않고 이러거든요. 근데 까다로운 애들은 조금만 그래도 막 울어요. 뭔가가 바뀌면, 새로운 환경이 바뀌면 굉장히 까탈스럽게 이제 강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도 되게 불규칙하고요. 밤에 잘 안 자요. 그래서 보채가지고 엄마도 잠을 잘 못 자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까탈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양육이 힘들다고 느껴요, 부모들이. 얘는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그리고 규칙성도 좀 없어요. 그래서 행동을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단은 반응하는데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울고 보는 거. 예, 일단은 성질을 부리고 울고 막 보채고, 예, 이런. 그런데 이 까다로운, 제가 까탈스럽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 까다로운 기질은 자기 주장이 좀 뚜렷해요. 아이가 크면.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내고 뭔가를 하려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까다로운 기질은 한국인의 아이들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를 양육을 하려면 일단은 부모의 스트레스가 되게 많다는 거를 스스로 아셔야 돼요. 아이가 까다롭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질이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도 아이지만 아이가 까다롭다 그러면 부모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를 자주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를 하고 하면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혹은 아버지들이 문제의 행동을 일단 저지해요. 막 울면 울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저지를 하죠. 그리고 나서 훈육을 막 해요. 잔소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그 아이가 왜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그 요구를 먼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가 보채고 울면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런데 왜 이렇게 울어? 괜찮은데 왜 울어? 이게 아니고,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우는 거는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이가 힘든 상황이구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먼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의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 부모의 어떤 그 양육이나 이런 행동에 크게 어떤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응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아이가 가장 먼저 압니다. 그래서 인정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아이가 이제 어릴 때는 그런데 이제 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까다롭게 이제 막 강하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게, 아이한테도 인식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인식을 해야 되고요, 아이도 인식하게. 그래서 무조건 요구를 안 돼라고 하기보단 최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 어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될까라는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10%밖에 안 된대요. 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적절히 대처해서
아이가 감정적으로만 안정이 되면 굉장히 자기 주장이 뚜렷한 아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취욕도 높고요. 그래서 좋은 어떤 그 양육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성취를 하게 되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되게 감정을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의 요구와 바람을 먼저 인정을 해주세요. 시간을 갖고 그 감정을 조금 다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너의 마음을 알지만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 선택을 제시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마지막 선택은 아이가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린 기질을 한번 볼게요. 느린 기질은 조용하고 활동성이 낮아요. 그 다음에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순한 아이와 약간 혼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순한 아이는 어떠냐면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해요. 잘해요. 그 다음에 교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느린 아이는 새로운 환경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적어요. 반응하는데 그 반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순한 아이들은 좋으면 좋은 반응, 그런 게 빨리빨리 오거든요. 그런데 좋은 환경이 되어도 이 아이들은 반응이 느리니까 얘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거를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느린 아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천천히.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아이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아이의 관심이 뭐가 있는지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부모도 되게 인내력이 필요한 그런 기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조용하고 또 신중한 성격이게 느린 기질이. 그래서 보통은 어떻냐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루틴,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학교를 가거나 뭐 학원을 가거나 어떤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돼요. 예, 느린 기질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학예에서 발표하게 됐다. 그러면 순한 아이들은 적응을 잘해요. 그래서 발표도 되게 잘할 거예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아이들은 내가 좋은 환경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면 굉장히 잘하는데, 아니면은 아예 뭐 반응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느린 아이들은 어떠냐면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쭈삣쭈삣대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이제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준비되기 전에 막 강요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느린 아이들은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 아이들의. 그러면 아까 40%, 그다음에 10%, 15%. 그럼 나머지 35%가 남죠. 35%는 뭐냐면 이 세 가지의 기질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순하면서도 느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까다롭지만 또 순한 면을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복합적인 그런 또 아이들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장 PPT를 넘겨주시면 요 이제 온순한 기질의 아동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도전 과제를 계속 제시해주고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의 양육 방법은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감정 표현을 존중해주고, 예, 일단은 감정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작은 성공이라도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느린 기질은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주고 작은 성공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끌어주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무리하게 강요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질, 어쨌든 뭐 느린 기질이든 까다로운 기질이든 순한 기질이든 이 기질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또 내용이 있는데, 일단 기질이 뭐 까다로운 기질은 나쁘고 뭐 순한 기질은 좋고 이게 아닙니다. 다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을 바꾸려기보다는 공감하고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돕는 양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까다로운 아이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이 강한 만큼 그 주장을 강하고 혼자 이렇게 해내려는 어떤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아이가 굉장한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점을 좀 활용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 이게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지, 아 얘는 순한 아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얘는 까다로운 아이기 때문에 이래야 돼, 이런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라는 거지. 또 때로는 아까 복합형이 3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렇게 기질을 이렇게 발휘를 하는 환경이 있게 되는 그런 환경보다, 아 이게 이건지 뭐 저건지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유연하게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기질이 뭔지를 부모가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4개월까지는 부모가 주 양육자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부모가 관찰을 많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관찰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자기 관리, 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까 까다로운 아이는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질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뭐 이렇게 순한 아이도 있고 까다로운 아이도 있고 좀 느린 아이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아까 그 반응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어떤 기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정도의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극 추구.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극 흥미를 추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위험 회피. 그러니까 내가 좀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환경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가 있고요. 아니면 그거를 막 도전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아이가 있고요. 좀 덜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인내력, 지속성. 이건 뭐냐면 내가 꾸준하게 칭찬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뭔가에 한번 보상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가려는 어떤 성질이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할 때마다 칭찬을 해줘야 되고 할 때마다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한번 이제 칭찬을 해줬는데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 이후부터는 어떤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내가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제 자극 추구, 이 항목은 뭐냐면 흥미가 있는 거에 끌리는 성향. 그러니까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에 끌려요. 재미에. 그 재미에 끌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몸이 먼저 반응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냥 몸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자극에 그냥 행동이 먼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좀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만지고 좀 불안하다, 혹은 뭐 좀 뭐라고 얘기하죠? 산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극 추구가 이제 높은 아이들은.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이제 양육을 해야 되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 분명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게 그냥 부모가 화를 내거나 안 돼, 이게 아니고 왜 해야 되나,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분명하게는 막 지속적으로 계속 막 잔소리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분명하고 명확하게 단호하게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성과를 내려면 아이는 흥미로운 방법이 아니면 안 해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수행을 할 때 흥미가 있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처음에 접근을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이 아이는 생각 말고 먼저 몸이 반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나랑 같이 수행하는 아이들의 감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든 활동을 하는데 아이는 흥미로우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내가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아이의 기질상 그 호기심이 있으면 먼저 몸이 반응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순서대로 해주고 상대편도 하게끔 기다려주는 그런 게 있다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알려줘야 돼요, 이 아이들은. 그리고 난이도를, 이 아이들은 또 뭐냐면 흥미가 있어, 그러면 이걸 막 해. 그러다가 흥미가 조금 떨어진다, 그럼 또 다른 거를 막 해. 그러다 또 흥미가 떨어지면 또 다른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난이도를 점진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처음에는 좀 쉬운 거부터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성취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자극 추구의 가장 힘든 부분이 지속성이거든요. 아까 인내력, 지속성 그 항목이 자극 추구가 높으면 인내력과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게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위험 회피. 이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불안해. 그러면 안 해요. 불안한 상황을 피하는 거예요. 혹은 내가 이걸 하면 혼날 것 같아. 그럼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아까 자극 추구가 많은 아이들은 이 위험 회피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위험 회피는 이걸 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하고 싶어도 안 해요. 자극 추구보다 위험 회피가 많으면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혹은 뭔가 하는데 불안해, 뭔가.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높고 새로운 것을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어 하지만 강점은 실수가 적어요. 내가 위험한 걸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가 안전이 아니고 아예 불안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할 때 불안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불안하지만 하나하나 성취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부모가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막 불안하다고 안 하면, 왜 다른 애들은 그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막 해야 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이거를 안전하다고 느낄 때 약간 불안하지 않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아이는 내가 새로운 거를 학교에서 처음 접하거나 이러면 일단 내가 모르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안 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선행학습이 좋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집에서 익숙하게 한번 겪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를 가면 조금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불안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선행학습이 무조건 좋다, 선행학습이 무조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아이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이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선행학습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선행학습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향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없어. 그럼 뭐냐면 너무 낙관주의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성취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잘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것도 시도하고 저것도 시도하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경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모도 그래요. 부모가 불안도가 낮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뭔가 할 때 우리 애들은 무조건 잘할 거야, 이런 낙관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부모가 위험 회피가 굉장히 높아, 불안도가 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봐,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봐 굉장히 아이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지금 그 입장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도 자극 추구가 높은 기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가 또 높은 부모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부모랑 아이의 기질이 상충될 때, 예를 들면 나는 위험 회피를 그런 게 없어요, 부모가. 그래서 아이가 조금 새로운 환경에 막 팍팍 적응을 했으면 좋겠어. 내 입장에서는 아이가 너무 답답하죠. 근데 아이는 일단 좀 불안하면 뒤로 물러서요. 그러면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뭐 얘는 하는데 야이 뭐 바보야 뭐 이러면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의 지금 양육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의 그 기질이 뭔지도 살펴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전도사님, 예. 그 다음에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이건 뭐냐면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예. 이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이 사람이 표정을 어떻게 하냐, 나한테 어떤 감정을 주느냐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행동을 하고 눈치를 봐. 근데 사람들이 막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 그제서야 좀 안심하면서 되게 이렇게 기뻐하는. 그다음에 내가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봐. 근데 엄마의 표정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좀 표정이 그래. 그러면 굉장히 주눅드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막 요즘 말로 쿨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그 아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기질 자체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감정에 둔하고 냉정해 보이고 굉장히 부모로서 섭섭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이제 사회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어떠냐면 내 주변의 감정, 주변의 반응이 아니고 너의 감정은 어떠냐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왔어. 그러면 부모님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잘했다. 보통 그렇게 반응하죠. 예, 근데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잘했다라고 부모가 좋아하면 그 반응에 의해서 좋은 거예요. 내가 100점을 받은 거가. 근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네가 100점을 받아서 너 참 기분 좋겠다. 그렇게 물어주시고 그렇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아이의 입장에서. 왜냐면 아이가 나는 저기 아들 지금 없으니까 얘긴데 저희 아들이 사회적 민감성이 조금 있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를 들어간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반응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서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기뻐하는 건지 그게 좀 이제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가 굉장히 기뻐해서 본인이 너무 기쁘다. 그게 뭐냐면 민감성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본인의 감정을 계속 체크를 해주고 물어봐 주셔야 돼요. 특히나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데 아까 순한 기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의 칭찬, 좋아함 이런 거에 그냥 내 감정이랑 상관없이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예. 그래서 감정 상태를 계속 물어봐주고 이 아이의 감정은 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경우가 있어요. 민감성이 낮아. 남들이 뭐라고 그러고 나는 나의 갈 길을 간다.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밖으로 끌어내고 부모랑 뭔가 이렇게 막 뭔가를 같이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뭐 부모의 어떤 그런 그 생활이나 이런 거에 부모의 감정에 맞춰서 아이도 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혼자 있는 시간을 존중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에 몰입하게 하지 마시고 굉장히 그 타인의 감정과 마음도 이 아이가 타인의 감정에 둔감하다고 해서 이 아이의 기질을 계속 둔감하게 그게 이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살아가는 방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러면 존중을 해주되 계속적으로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꾸준히 알려주고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을 계속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어렵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력과 지속성인데요. 다음 페이지. 지속적인 강화가 없어도, 그러니까 한 번 칭찬을 했어. 근데 그게 아이한테 너무 기쁘게 팍 박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하려는 성향. 보통은 아이들은 인내력과 지속성이 어른보다 약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게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1등을 꼭 해야 되고 막 이런 아이들. 그래서 막 2등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저 인내력과 지속성이 좀 높은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완벽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성공을 하고 내가 뭔가 한번 성취를 한 거, 아이가 한 번은 성취하지만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잖아요. 한 번은 1등했지만 한 번은 10등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뭐 등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바람직하진 않지만 제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꼭 등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면에서 내가 뭔가 성취를 했는데 성취를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성공을 했을 때 그 어떤 나의 만족감과 그 주변의 보상과 이런 거를 계속 지속하려는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나를 용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닥달한다든지 너무 무리하게 이걸 유지하려고 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인내력과 지속성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강점과 약점이 있어요. 강점은 지속성이 있으니까 아이한테 정말 좋은 방향으로 잘만 인도하면 성취가 좀 높아요.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강박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이가 힘들어요, 스스로. 막 자기를 막 닥달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융통성이나 유연성을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왜 그런 경우 있어요. 막 아이도 인내력과 지속성 이게 되게 커. 근데 부모도 그래.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 이번에 뭐 수학을 못 봐서 뭐 했어.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뭐 왜 그랬어? 막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뭐 수학학원 뭐 더 바꿔. 뭐 누구는 어디가 뭐 거기로 바꿔. 막 이러면서 더 그러면 아이가 그런 성향을 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엔 그럴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다음에 하면 되지.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말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말은 너는 잘해야 돼. 이번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다음에는 잘해야 된다라는 부모의 기대를 한 번 더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그때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인내력과 지속성이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만 성공해도 계속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적인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칭찬하고 격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칭찬의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건데, 칭찬이 그냥 좋은 말 그것만 그냥 딱 내뱉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 진심 어린 칭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칭찬, 예. 그 다음에 칭찬할 때는 많은 사람 앞에서, 예. 그 다음에 꾸짖을 때는 혼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아이 저기 친구가 있다든지 뭐 오빠 동생이 있다든지 거기 앞에서는 하지 않는 거. 예. 네,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를 또 봤어요. 근데 이런 네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자극 추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가 위험의 피는 좀 낮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는 내가 막 자극 추구를 해서 흥미를 가지고 싶은데 불안하면 안 해요. 위험의 피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하게 욕구를 하고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도가 높지 않게, 흥미는 갖되 불안도가 높지 않은 환경을 해주셔야 되고, 욕구 조절, 내가 어떤 그 자극 추구가 일단 높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예, 그거에 대한 조절을 조금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극 추구도 높으면서 위험의 피도 높아. 그거는 복합형이라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자극 추구가 높은 아이인데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싶은데 남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남이 하는 거 분위기 뭐 이걸 하면 남들이 부모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그 뭐냐면 스스로 하는 그런 게 조금 떨어지죠. 내가 흥미가 있어서 흥미를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자발적인 어떤 욕구보다는 주변을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일인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극 추구가 높은데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랑곳 않고 해요. 진짜로. 예. 남들이 뭐라 그러건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건 아랑곳 않고 호기심을 계속 추구하거든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냐면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이메시지 절대 소용없습니다. 그게 아이메시지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메시지 하면 뭐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럴 때는 오히려 따끔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남자아이 같은 경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자극 추구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근데 사회적 민감성 떨어져. 부모님이 내가 게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 그러면 사회적인 민감성이 있는 아이들은 일단 안 해요. 안 하는데 부모님의 관심이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해. 그러다가 부모님이 조금 나한테 관심을 안 보여. 그러면 또 저기 내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신경을 막 써. 그러면 안 해. 그러다 부모님이 좀 신경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자극 추구가 높으니까. 그럼 그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부모가 계속 그거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자극 추구가 많은데 사회적 민감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아무리 엄마가 너 컴퓨터 게임하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 좀 안 하면 안 되니?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뭐래? 진짜 그래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그래 게임해 하면 너가 공부하는 시간에 게임을 하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은 이렇게 줄어들고 학업 능력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오히려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먹힌다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복합형 아이 아까 자극 추구도 높으면서 위험 회피도 높은 아이들 제가 복합형이라고 그래서 뒤에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복합형 아이는 새로운 자극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안전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부딪혀요. 이 아이들은 어떠냐면 속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저기 놀이공원에 갔는데 저거 하고 싶어. 막 때를 써요. 막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너 진짜 하고 싶은 거지? 너 진짜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엄마는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위험해 보여. 그랬는데 애가 막 때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한다고 했어? 그러고는 데리고 가서 막상 그 앞에 쓰니까 위험 회피 욕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나 안 할래 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네가 한다 그랬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속상해 막 이러면서 내가 네 말을 믿나 봐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가 자극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욕구도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캐치를 해주셔서 왜 얘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는지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 뒤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자극 추구가 높고 위험 회피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 아이의 성향을 대충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 그러면 아이가 안전에 대한 욕구만 충족시켜 주면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아이가 충분히 내가 자극 추구에 대해서 그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성취감이 높아져요. 이해되시죠? 안전에 대한 것만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면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면 성취를 이뤄요. 근데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 높은데 사회적 민감성이 떨어져. 그러면 뭐냐면 얘는 일단은 독립적인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돼. 독립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그러니까 사람들과 적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아까 똑같죠. 감정적인 호소.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엄마는 너의 아이 메시지 보통 들으면 많이 하시면 엄마는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엄마 굉장히 힘들어. 이렇게 아이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민감성이 낮은 아이들은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기 가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맨날 나한테 징징대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나는 아이 메시지 하고 신경을 많이 썼지만 아이의 기질에 맞게 반응을 못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다르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합형 아이. 그 다음에 자극 추구와 위험 회피가 다 낮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극 추구가 낮은 아이들은 행동을 먼저 안 해요. 흥미가 있어도 안 해요. 그런데 위험 회피가 좀 낮아요. 그러면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요렇게 이렇게 하면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니까 또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면 해요. 근데 자극 추구도 낮아. 위험 회피도 낮아. 사회적 민감성이 낮아. 그러면 이게 참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회적 민감성도 낮아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정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이거를 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자극 추구가 낮아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아이의 그런 거를 감정을 잘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이제 크게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고 싶으시면 이제 일단 본인의 기질, 그러니까 부모의 기질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기질도 요 자극 추구 위험 회피, 그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그다음에 지속성 요 네 가지를 항목을 놓고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런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조금 이렇게 대안을 짜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이 딱 맞닥뜨려질 때 바로 순발력이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부모도 감정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처음에 딱 숨을 한번
한번 딱 멈추시고 침을 꼭딱 한번 삼키시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대해주시면 그래도 바로 딱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또 방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위적인 부모 짧게 시간이 금방 갔네. 권위적인 부모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모는 보통 네 가지의 부모가 있어요. 권위적인 부모, 통제적인 부모, 그 다음에 방임적인 부모, 그 다음에 수능적인 부모. 뭐냐면 권위적인 부모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고 통제적인 부모는 무조건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회적인 민감성이 높은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받아들여지죠. 왜냐하면 부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해요. 근데 나의 감정이랑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적인 부모. 뭐냐면 아이가 하는 걸 무조건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살아가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산다? 그러면 아이한테 분명한 한계를 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요. 수능적인 부모는. 그 다음에 방임적인 부모. 방임적인 부모하고 수능적인 부모하고 약간 달라요. 방임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아이의 생활, 아이의 감정, 아이의 노력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반응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오늘 제가 권위적인 부모를 얘기를 드리는 게 권위적인 부모라고 하면 어떠신 것 같아요? 권위적인 부모 좋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부모는 권위적이었어.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요즘에 권위적인 부모가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왜 대두되고 있느냐? 워낙에 수능적이고 방임적인 부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다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인 부모는 통제적인 부모랑 달라요.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위적인 부모가 되는 방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내적 정당화라고 얘기하는데 내적 정당화는 뭐냐면 통제적인 부모와 권위적인 부모의 차이는 내적 정당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뭐냐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 그러면 부모가 통제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그 통제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옳은 선택을 할 거라는 믿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부모. 그게 권위적인 부모예요. 그러면 아이가 처음부터 부모의 권위에 순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부모의 권위에 반항하지 않아요. 이 내적 정당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되게 중요한 게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고 내가 그래 부모의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고 나도 생각해 보니 이게 맞네. 이래서 하는 거 하고 부모가 무조건 해. 그래서 따라가는 거 하고는 나중에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 수능적인 부모,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훨씬 사회적, 경제적 성취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권위적이 돼야 돼요. 다만 내적 정당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고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선택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적 정당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권위적인 부모도 될 수 있고 통제적인 부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훈육을 할 때 앞선 거는 일단 부모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도 삶의 가치와 기준을 정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이한테. 그 다음에
부모의 잔소리가 아닌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는 성장합니다. 예. 잔소리를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옳은 개소리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잔소리 하잖아요. 옳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이. 근데 뭐라 그러냐면 개소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듣기 싫은 거야. 그런데 옳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향해야 될 거 옳은 길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스스로 선택하게끔 기다려주고 설명해주고 끝까지 옆에서 도와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권위적인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허용적인 부모 되시면 안 돼요. 권위적인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네. 네, 그 뒤에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어떤 기준을,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하죠, 판단이.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게 옳은 건가?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건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아이한테 원하는 거, 내가 가고자 아이한테 바라는 어떤 비전, 그게 내가 옳은 건가? 내 기준이 옳은 건가? 이게 아이가 커가면 커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자, 기도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거.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자녀가 기도하는 친구를 사귀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는 친구를 자녀한테 주셔야 돼요. 같이. 그럼 뭐냐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거나, 그죠? 네,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게끔 해줘야 됩니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여기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지만 막상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녀. 친구들, 그러면 그런 아이들 속에서 크잖아요. 저 생활하잖아요. 그럼 엄마가 365,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틀림없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기도, 상처를 치유해주는 기도를 하라. 이건 뭐냐면, 그래,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한데 아이가 자라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럴 때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것. 조금 당장이 어려워도 앞에 비전을 가지고 가면 그 아이가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프더라도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안 아프게 해주셔요가 아니고, 안 아프면 물론 좋죠. 근데 아이가 안 아플 수 있던가요? 늘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게 몸이든 마음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아이한테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텔레비전 보지 마, 게임하지 마. 그러면서 나중에 텔레비전 방에서 텔레비전 계속 보고 계시고 게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래서 말로 가르치기보다는 행동으로 가르치셔야 되고요. 아이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선장으로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망망대해의 꿈을 갖게 해줘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근데 요즘에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막 배를 삽니다. 일단 본인의 재력으로 배를 사고, 그 다음에 선장이 되기 위한 기술을 막 가르쳐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배에다 앉혀요. 그리고 잘 가, 넌 이제 선장이야. 그러고는 나중에 보낼 때 그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잘 가는지 안 가는지 요즘에 엄마들이 그런다고 해요. 예. 그게 아니고 망망대해 꿈을 심어주는 게 저 첫 번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녀의 영적 성장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가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했죠. 지난번 여름 수련회 때. 그때도 결론이 금요 워십 나오십시오 이거였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부모가 돼서 그리고 내가 보는 자녀의 모습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녀의 모습하고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 그죠? 그러면 상대가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정말 따뜻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사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가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질을 잘 살피시고 또 나의 기질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또 격려해주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버팀목 교회 아이들을 잘 키워가는 그런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